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었다. 제작 경험은커녕 어뢰의 실물을 본 사람조차 없이 출발한 어뢰 개발팀. 경험도, 노하우도, 기술도, 산업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자주 국방 의지 하나만으로 뛰어든 어뢰 개발 사업. 그 미약한 출발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어뢰 개발국이 되었을까? 미국의 낡은 어뢰를 모방하던 초기부터 세계 최고의 장거리 대잠 어뢰를 개발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무기체계 독자 개발의 모범을 보여온 한국 어뢰 개발사 40여 년을 되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무유도 어뢰에서 청상어까지 우리나라 어뢰 개발사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5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정과 어뢰 개발을 주도하셨던 김영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다양한 함정과 해상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수행하시고 국가연에서 해상무기개발 본부장을 역임하신 송준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초기부터 어뢰 개발 연구를 수행하시고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셨던 박성희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희입니다. 백성어의 추진 시스템 개발을 이끄시고 오랫동안 다양한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참여해 오신 박의동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의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상어의 체계 개발을 시작으로 청상어와 홍상어 등의 상어 시리즈 개발을 이끌어 오신 이재명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 박사님,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우리나라의 이제 어뢰 개발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각 단계별로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이 정리가 됐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어뢰 개발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74년부터 88년까지 수행된 그 무유도 직진 어뢰, 마크 44 경어뢰 모방 개발, K744 경어뢰 공동 개발 등 아날로그 시대의 어뢰 개발 사업하고 또 한 단계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된 그 백상어 중어뢰, 청상어 경어뢰, 또 원격 발사 경어뢰, 홍상어 등 디지털 시대의 어뢰 개발 사업입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아날로그 시대의 무기 개발은 기술적 경험이나 또 설계 자료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를 갖지 못한 후발주자가 개발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방 개발을 한다. 뭐 우리가 점잖게 모방 개발이지만 보통 베낀다 그러죠. 또는 그 어떤 전문 회사와의 공동 개발, 아니면 기술 전체를 사다가 생산하는 기술 도입 생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시대는 이론적인 토대만 이해를 잘 하면 그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적용하게 되면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를 굉장히 용이하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을 조금 접목시키면 오히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디지털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어뢰 개발은 그 당시 관련 기술이 전혀 없었고 국내 공업 기술 수준도 매우 낮았기 때문에 기존 어뢰의 모방 개발이나 외국 회사와의 공동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단계를 통해서 어뢰에 관련된 기술을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또 어뢰에 관련된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탕을 만든 후에 1990년대부터는 때마침 도래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MNS라고 그러죠. 그걸 기반으로 하는 해서 우리 어뢰 설계 프로그램이나 성능 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국내 학계 또는
또는 다른 그 연구소의 능력을 총집약해서 우리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고 체계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상호, 청상호는 선진국 어뢰와 대비해서도 대등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더 나은 그런 성능을 가진 어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셔서 74년에서 88년 이 아날로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또 89년부터 2004년도까지 이 디지털 시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어뢰 개발이 좀 잘 됐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어뢰 개발사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진 이유가 좀 있을 텐데요. 오늘 모신 5분은요, 정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들 이제 모두 모셨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 있는지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영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올해의 어자는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처럼 수중에서 움직이는 조용하고 또 은밀한 그 무기입니다. 올해의 공격 대상은 잠수함하고 수상함이고 또 공격 플랫폼은 잠수함, 수상함 그리고 항공기로 다양하고 매우 복잡합니다. 또 그 크기에 따라서 경어뢰, 중어뢰로 나누고 유도 방법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뢰 그 사업들은 기술적으로 복잡하지만 그 사업들마다 어렵게 그 이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많은 좋은 그 사연들을 간직하고 그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더욱이 우리의 천안함이 그 북한 잠수정의 그 어뢰 공격으로 침몰되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 어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박이동 박사님께서. 네, 의뢰를 이제 수중 유도탄이라고 부르잖아요. 언더워터 예. 미슬이라고 부르는데 미슬하고 의뢰가 공통적으로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서 작은 덩치에 많은 핵심 기술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슬이나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서는 의뢰 개발을 착수했던 시기가 좀 늦었고 짧은 기간 내에 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또 고생도 하고 그런 사연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느낌은 이 바다라는 환경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살아보고 또 평소에 못 느끼는 환경에서 해상 시험을 하다가 보니까 시험장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겪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람도 컸지만 중간에 그 과정에서 많은 또 고생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얘기가 그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박성희 박사님께서. 아마 이 할 말이 많고 관심을 끌었다는 것은 이 의뢰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인 주관으로 개발된 것이고, 그다음 여기에 그 개발 배경이 이제 국가인 주관이고, 또 특히 이제 이때는 저희들도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 그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 의뢰 개발 때 대표적으로 제가 꼽을 수 있다는 것은 탑다운 형입니다. 탑다운의 형으로서 규격을 설정해주는 아까 송 과사님 말씀한 대로 시스템 MNS를 적용함으로써 일하는 방식도 체계적이고 그 완성도를 빠른 시간 내에 구현할 수 있게 돼서 그 효과를 느낀 연구원들이 아마 더 할 말이 그 보람으로 할 말이 많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박이동 박사님은 해군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요, 워낙 이제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자 입장에서 우리 다양한 부분들 있겠지만 특히 이 어뢰 개발 분야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혹은 반대로 어뢰 개발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의뢰하고 미사일 이제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의뢰와 미사일은 일단 자율 주행을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발사하고 나면 발사했던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제어를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미국 잠수함의 경우에 의뢰가 잘못 발사되어 가지고 자함을 공격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어가 안 되는 점이 이제 상당히 큰 어려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물속 환경이라는 게 의뢰가 이제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타겟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잠수함 자만 깊이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강한 수압을 받게 되고 수압이 구조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또 해수 누수 문제를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물속 환경이라는 게 항상 그 소리를 가지고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소리의 불확실성 그런 문제가 항상 존재를 하고요. 또 물속에서는 그 파워를 어떻게 공기를 태워 가지고 기름을 태워서 파워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런 많은 불리한 점이 있고요. 특히 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육상 혹은 미사일 시험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나라 전체의 사이즈나 또 우리 주변 해역의 교통량으로 봐가지고 전용 시험장이 있어야 실패를 줄일 수가 있는데 전용 시험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불리함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또 많이 했던 추진보 관점에서 보면 다른 점도 또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른 산업용이나 다른 무기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좀 쓰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좀 도와서 하기 편할 텐데 유독 의뢰는 의뢰만 사용되는 그런 핵심 기술 부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의뢰용으로만 또 독자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 좀 어려움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개발에 큰 매력을 가지고 지금 의뢰만 했던 분들은 상당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당히 고난도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이런 수중 정밀 유도 무기를 그래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이게 국산한 나라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개발한다는 그런 자부심이나 어떤 사명감 이런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항상 시험평가에서 또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보람을 가지게 되고 시험평가에서 목표물에 굉장히 명중하고 성공하다 보면 감동해가지고 막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의뢰나 미술 계통은 다른 무기 체계와 달리 그럴 때의 감동이 참 큰 것 같아요. 통신기나 레이더나 수성함이나 잠수함 같으면 시험평가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 날 하다 보면 그런 감동이 하나하나 분산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차 유도무기나 미술이나 의뢰 같으면 결국 작은 실험을 끝에 최종 한 방 터뜨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명중을 하면 정말 숨어있던 많은 기쁨을 동시에 얻는 것이고 의뢰가 또 미사일보다 더 감동을 하나 주는 건 뭐냐면 미사일은 발사하고 나면 그 시험장에 있던 분들이나 또 개발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추적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미사일 궤적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뒤에 가면 맞겠다 이걸 짐작을 해가지고 감동이 점점 올라가는데 의뢰는 발사하고 나면 수중에서 가기는 가는데 정말 제대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목표에는 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조마조마하다가 맞고 나면 기쁨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 게 그 의뢰가 목표물에 명중을 하지 않고 다른 옆에서 터지더라도 모르잖아요. 성공한 줄 알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저기 어뢰 개발에 참여하셨던 동안 가장 또 힘들었던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가장 또 기쁜 일도 있었을 것 같고요. 박성희 박사님, 어떤 점들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느낀 그 가장 큰 그 어려웠다는 점은 아까 송 박사님 잠시 멘트했지만은 이때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기입니다. 제 밑에 있던 전작과 출신들이 거의 다 아날로그 출신이에요. 이 아날로그 회로를 모델로 수학 모델로 전환을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 제 생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시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유독 이재명 박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한 그 과도기적인 공부를 하고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고참 연구원들을 설득을 하는데 한 2년간 거의 막 저녁마다 술 먹고 설득하고 저는 그런 제 기운을 거기에 소진한 게 참 제가 어려웠던 거고 그다음에 기뻤던 점은 이러다 보니 이때 갑자기 저는 조선과 출신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해서 MNS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접근을 해서 95년도에 진짜 1차 발사 시험에 성공을 하고 그런 때 이제 우리가 이 하나의 우리가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입증이 되고 또 아까 우리 박유동 박사 같은 경우는 자기 파트만이라도 그렇게 딱딱 해서 가니까 딱 시스템에 딱 맞아 떨어지고 이게 이제 추진부도 그랬고 유도제부 그랬고 음탄부가 다 자기 역할 속에서 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묶여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희들은 1차 그 발사 시험 때 거의 울었죠. 예, 그 깊은 마음에. 그게 저한테는 가장 기쁨이 아니었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옆에 계신 우리 김영수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만든 그 무유돌의 시제품을 처음 시험을 했을 때 잃어버리고 그 찾느라고 고생했던 그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참 뿌듯했던 기뻤던 그러한 경우는 그 K744를 개발하면서 그 음향부를 미국의 그 하리웰과 공동 설계한 그 K744를 미국의 해상 시험장에서 10회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좋았고 그때 그 처음 3발은 실패를 했고 그 중에 한 발은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로봇을 투입해서 그 회수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는데 만일 이것이 시험장이 아니었더라면은 또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나머지 치료는 모두 그 성공을 했습니다. 시리즈로 계속해서 그래서 원하는 성능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74년에 정말 올해가 뭔지 잘 모르고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거의 8년 만에 그 한국형 올해를 개발을 기술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그런 의미. 또 하나는 이제는 올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그 자신감, 그러한 것들이 그 뿌듯한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유동 박사님께서. 근데 굉장히 기뻤던 일은 그 추진기 같으면 모든 의뢰가 프로펠러가 2개인데 경의뢰만 축 1개의 프로펠러 1개로 다 해결해냈거든요. 미국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그런 이제 정말 큰 기쁨이 있었는데 또 이미 끝나고 잠수함 사업하다 보니까 자랑할 기회도 없고 피할 기회도 없고 다 지나가 버렸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진해 바다를 건너온 봄이 꽃으로 피는 땅. 이순신의 후예가 자라는 해군의 전당. 그리고 상어의 전설이 숨쉬는 기적의 땅. 미국의 구식 어뢰를 모방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나라가 세계 8번째 중어뢰와 7번째 경어뢰 그리고 2번째 장거리 대잠 어뢰를 개발한 진해의 기적. 그 기적의 진짜 주인공은 어뢰가 아닌 사람들. 낯선 땅 진해. 그보다 더 낯선 어뢰 개발. 무엇 하나 거부하지 않았던 연구원들. 손쉬운 이익보다 어려운 애국을 택했던 기업인과 기술자들. 학자의 경계를 넘어 진짜 지식의 힘을 더해준 대학 교수들. 잃어버린 어뢰를 찾기 위해 차디찬 겨울바다로 주저없이 뛰어든 UDT 대원들.
하늘에서 바다에서 국산 어뢰 개발의 한 마음으로 한 몸처럼 움직였던 대한민국 해군. 한국 어뢰 개발사 40년. 모두가 기억하는 이름은 백상어, 청상어, 홍상어. 그러나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기적을 필연으로 바꾼 대한민국 어뢰 개발사의 이름 없는 주인공들. 네, 준비된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어뢰 개발사의 중요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무유도 직진 어뢰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무유도 직진 어뢰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 방위 산업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해군의 어떤 그 무기 체계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를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먼저 송준대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예. 지금 생각하면 그 어뢰 개발이라는 게 그 당시 상황으로는 매우 황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무 기술적 준비 없이 어떻게 복잡한 수중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결정을 했겠는가.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 연구소가 1971년 본계 사업을 통해서 육상 기본화기죠. 소총, 박격포, 수류탄을 개발했는데, 그 시작할 때도 본계 사업을 할 때 아무도 성공하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하면 된다라는 그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완전히 체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뢰 개발 사업도 어렵지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막연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컸고요. 두 번째 본계 사업의 경우도 그 정식 개발 기법에 트라이얼 앤 에러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조건 먼저 시도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길을. 이게 정식 그 개발 기법에도 책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모든 무기 체계가 방산 이제 우리 연구소 초창기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뢰도 뭐 실제 또 상당 기간 그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자체도. 그래서 그 트라이얼 에러 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 어뢰가 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나 하는 것 단순한, 그 다음에 하면 된다라는 그 어떤 이제 막연한 믿음, 그 다음에 잘못되면 고치면 되지 하는 그 뭐랄까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모든 무기가 저희 어뢰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체계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나 황당한 결정이지만 무유도 사업이 시작됐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 끝나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마크 44 이제 모방 제작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마크 44 모델을 삼은 것이 무유도 직진 어뢰랑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이 앞선 사업에 비해서 물론 초기 단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어떤 인력이나 환경적인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는지 궁금한데 어떠셨습니까? 이제 직진 어뢰, 무유도 직진 어뢰는 그 간단히 말하면 마크 44 어뢰에서 그 음향부와 음향 유도부를 뺀 것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예. 그 시험을 실패를 한 다음에 이 무유도 직진 어뢰를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이 목표를 마크 44 모방 개발로 바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목표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목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마크 44 모방 개발로 목표를 바꾸면서 음향 전환부하고 음향 전자부는 이미 오래된 기술로 모방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개발로, 자체 연구 개발로 바꾸고 그 나머지 부분만 모방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전자 분야 인력이 필요해서 전자 분야 인력을 전적으로
모집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마크 44 이제 모방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 어뢰 개발에 있어서 한 단계 또 이제 진화를 좀 했는데요. 박유동 박사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마크 44 모방 개발을 통해서요 얻은 성과, 서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좀 들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 미제 규격을 맞추는데 거의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패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밀 유도 무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몸에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도 즉 제작에 상세 설계나 제작을 해야 되는, 그때는 이제 설계는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제작만 담당하는 우리 이제 산업체들도 수준이 동시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기계 가공 설비들이 전용 설비가 없으면 공차를 알고 설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의 전체 인프라가 같이 가야 의뢰 개발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고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에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는 비록 실패를 했지만 추후에 성공할 수 있는 큰 디딤돌을 가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하게 또 중간 이 디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중간 역할을 좀 했단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어뢰 개발사에서 이제 마크 44가 갖고 있는 의미는 또 이것과 연계된 바로 이제 K744 작업이 이제 연계됐다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 무유도 어뢰 사업에서 K744 사업까지 이 과정을 쭉 훑어보면요, 결국 우리나라 어뢰 개발사의 어떤 큰 청사진을 이때 벌써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들 정도로 좀 정리를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정장은 좀 오늘 이 어뢰 개발 전문가들 모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 한번 좀 듣고 가겠습니다. 송 박사님,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첫째는 그 어뢰라는 그 복잡한 무기 체계를 K744 경어뢰 공동개발 사업 통해서 비로소 속속들이 이해하게 됐다. 그전에는 왜라고 물었을 때 알질 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지라는 궁금증을 K744 경어뢰 사업을 하면서 거의 다 이해하게 됐다. 두 번째는 그 K744 경어뢰 국내 양산을 통해서 대부분의 어뢰 관련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세 번째는 군, 산, 학연의 협력 체계가 정립이 됐고, 또 연구 인력도 어뢰를 개발하는 전문 연구 인력을 배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적 여건에 부합하는 어뢰 개발 체제가 K744 경어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구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후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어뢰를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잠시 예. 추가하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저는 그 마크 44 모방 개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같이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78년도인데 저는 K744 할 때 이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했었고, 저는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 스스로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해상 시험장을 이용해서 이제 발사 시험을 하면서 우리도 어뢰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좀 배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시험장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시험장이 없으면 결국 우리도 또 외국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기술도 또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태동된 게 아마 우리 해상시험장 사업이고, 거기에 또 선진호가 또 진짜 크게 우리 어뢰 개발뿐만이 아니고 수중무기 개발에 크게 저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K744 처음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하면서 나중에 양산할 때 양산 단가를 얼마로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으로부터 음향 센서는 이제 직접 도입하는 거고, 안에 들은 신호 처리 장치는 미국 기술 갖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센서는 그래도 사오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양산할 때는 얼마에 우리한테 공급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양산 들어가니까 거의 이제 3배 정도를 요구했어요. 양산 가격을. 안 그러면은 이거를 안 사오면 우리 사업 양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좀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우리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백사어나 청상어에 거의 이제 100% 국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마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그 K744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기본의 어떤 기술의 원천을 좀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요약을 좀 할 테고요. 우리나라 이 방위 사업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업이 이제 백상호 개발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킬 힘을 길렀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텐데요. 박성희 박사님, 어떻게 뭐 개발 참여자로 좀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무유도, 마크풀 모방 개발, K744를 통해서 이제 의뢰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알고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시험 평가를 어떻게 하고는 알았어요. 그러나 가진 게 없어요. 그 해야 될 절차는 아는데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다음 아무튼 K744까지 통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그 느낌은 가진 거죠. 그러나 그 설계 결과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제작은 우리가 하게끔 하지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또 몇 개 놓으면은 시험할 때마다 좀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잘못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재명 박사가 우리가 제한점을 많이 느꼈다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당시에 K744까지 개발에까지는 미국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까지 잘 도와주다가 이게 중월에 딱 들어오니까 Rock Navy는 you don't have to have any requirement, operation requirement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은 중거래 이상은 갖지 마라. 그게 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거래 하면 너거는 그렇게 소면서 이 오펜시브 이제 공격형 무기니까 그거는 개발하지 말라는 게 미국의 참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황 속에서 뭐 독자 개발은 이제 K744까지 하면서 알 만큼 알고 그 다음에 다행히 제가 이제 MLS 베이스로 공부를 하고 오다 보니까 군요구 분석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 사업 착수 전에 준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독자 개발을 일단 미국은 우리한테 그 개발하지 말라 하고 우리는 개발해야 되고 또 마침 연구원들끼리 어느 정도 실력이 구비가 됐고 그러나 이제 우리 김명수 박사님은 걱정이에요. 걱정. 박사님 네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협조를 많이 정도는 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그 많은 그 전문가들도 이 중원에 대해서는 녹한 멘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목마른 놈의 우물 판다고 그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 박사님, 이제 이 백상호 사업 때 시작되거나 또 정립된 시스템이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예. 그 가장 획기적인 건 제가 볼 때는 그 수상선을 이용한 백상호의 수중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는 그 시험 체계가 정립됐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 시스템을 못 가졌다면 잠수함을 빌려서 쏴야 되는데 우선 한국 해군이 시험용으로 잠수함 착출을 그렇게 많이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시험 준비를 하려면 그 공간이 필요한데 그 좁은 공간에서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실제 또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려면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또 시험용 탑승도 제한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백상호를 개발했더라도 수중 발사 시험을 많이 못했을 겁니다. 그 많이 못하게 되면 그건 무슨 뜻이냐? 기술적 문제점을 수시로 발사해서 발견해서 고치고 또 쏘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수십 회를 발사해도 모자란데 몇 회 발사해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수함만 갖고 시험을 했다면 개발 기간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 2, 3년 더 걸렸을 겁니다. 또 해군은 전력 누수가 있죠. 왜? 잠수함 한 척은 우리한테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선진호라는 해상 시험선을 우리가 갖게 돼서
이제 수상선을 위해서 발사 시험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왜 의미가 있냐? 저는 프레톤만 제공을 했고 어뢰팀에서 그 자보라식으로 여기다 그 이제 갑판에서 어뢰를 장전해가지고 이렇게 뺑 돌려서 자보라식으로 뺑 내려요. 그러면 어뢰는 자기가 잠수함에서 쏘는지 수상함에 쏘는지 전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요 수상함에서 발사하는 요 발사 시스템은 어뢰팀에서 독자적으로 창안한 겁니다. 예, 저희는 뭐 처음에 이제 박 박사하고도 여러 번 상의했지만 저희는 배 만들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한테 그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고 왔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우리 배도 없다 해서 자체 내에서 또 중소업체를 개발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실제 또 배에 싣고 나가 보니까 아주 발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진호가 퇴역했기 때문에 그 이제 청해호가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해상시험선 청해호에서 똑같이 그 어뢰를 장전해서 수중으로 내려서 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는 이렇게 시도한 예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상호 때 그 수상함을 이용해서 수중 발사 시험을 한 시험 체계가 정립된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이제 백상호의 독자 개발 어뢰라고 하는 거에 커다란 타이틀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또 시스템적으로 정립된 것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있습니다.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구식 어뢰 마크 44를 모델로 제작한 무유도 직진 어뢰. 비록 해상 발사 시험 중 어뢰를 분실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첫 도전은 위대한 역사의 첫 발로 기억되어야 한다. 어뢰를 개발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경험으로 체득한 한국의 어뢰 개발팀. 그 후 경어의 모방 제작과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고 드디어 잠수함 시대를 맞아 중어뢰 백상어를 성공적으로 개발, 세계 8번째로 어뢰 독자 개발국에 진입한다. 백상어 개발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된 경어뢰 청상호 개발은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하는 과정까지 우리 힘으로 완수해 단순 독자 개발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어뢰 개발이라는 진화를 이루었고 이 청상호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장거리 대잠 로켓 홍상어를 개발,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어뢰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걸어온 대한민국 어뢰 개발 40년. 그 세월이 남긴 교훈은 무엇이고 새로운 상어 시리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뢰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위원회 30년간 이어온 어뢰 개발의 결정체, 청상어 이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박사님. 예. 이 청상어의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한국 방위 산업과 우리 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백상어는 우리 손으로 이제 처음 개발한 어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능 자체가 진짜 올등하게 좋은 어뢰는 저희가 못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수준에 맞는 어뢰를 개발하자 해서 개발했는데 개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은 지금은 군에서 너무나 좋은 어뢰로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백상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세계 최고의 어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청상어의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개발 초기에는 우리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진짜 고성능 전지, 고성능 전동기는 도입해서 쓰자.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 개발을 병행하자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국내 개발한 것도 이 전지와 전동기도 완전히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국산이 됐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은
그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들이 닦고는 받침대에서 아마도 완전 국산의 세계적 수준의 경어뢰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어뢰라는 것은 1770년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세계에 출현한 어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2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7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이제 조금 넘는 역사가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그런 어뢰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고 이것 때문에 지금 청상어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 우리 이제 청상어 개발 과정에서는 꼭 이것만큼 발전 개선시켜야 되겠다. 아니 이 부분만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유동 박사님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청상어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일부 이제 어려웠던 점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그 미국에서 제가 무기체계 개발하는 걸 보니까 항상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초기에 모든 무기체계 초기에 컨셉 형성, 즉 개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험 평가를 사실 염두에 두고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게 이제 그 선진국의 방침이던데 우리 청상어 때 약간 미흡했던 게 초기에 좀 바쁘게 착수하는 바람에 그 이제 계속 홍성에까지 문제가 되었던 그 배터리 그 고급 배터리를 업체 주관으로 기술이 없던 업체의 주관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그 업체도 손해를 봤고 관리를 하는 추진부서도 엄청 힘들었고 체계부서 더 힘들었고 나중에 사업기간 연장됐고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항상 모든 무기체계 개발 시에 초기 개념 형성 때에 정말 경험이 많고 유능한 분들이 오랜 기간 수고해서 뭔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그 나중에 느끼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청상어 개발 완료가 2004년도 또 올해가 2017년 됐으니까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간간히 이제 언론에 이제 소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청상어 이후 우리의 어뢰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이 박사님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상어 개발하고 나서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홍상어가 이제 2009년도까지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 이제 청상어, 백상어, 청상어가 이제 완료됐고 그 이후에 이제 차기 중어뢰 지금 현재 백상어보다도 훨씬 성능이 진짜 우수한 이런 전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백상어는 성능이 최상의 성능은 아니었지만은 진짜 최상의 이상의 어뢰를 그 성능을 가진 어뢰 중어뢰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경어뢰하고 이런 중어뢰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이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개발 사업이 진행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어뢰 개발의 중요성과 또 차세대 어뢰 개발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 우리가 꼭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신 5분의 전문가들께 당부의 말씀 마지막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박사께서 시작해 주시죠. 요즘 언론에서 이제 그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SLBM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문제는 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조기 발견해서 무력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죠. 발사하기 전에 무력을 시켜야지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덜 입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체계가 어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이제 바다이기 때문에 어뢰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유동 박사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어뢰라는 것은 언더워터 미사일, 수중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사일의 한 종류지만은 그 인프라나 개발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우리 그만큼 개발 환경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런 그 적으나마 그 갖춰진 인프라에서 우리가 그 우수한 어뢰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후배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라. 그래야지 진짜 우수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 그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박유동 박사께서. 예, 무기 체계 개발이 물론 다 쉬운 게 없고요. 특히 정부 주관 연구 개발은 어려운 것만 다 이제 국가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 어려운데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 속에 실패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조금 전에 이재명 박사 얘기했다시피 그런 과정에 실패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정말 도전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걸 후배들한테 좀 더 부탁을 하고 싶으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최근에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 국민들의 이런 방위산업 또는 연구개발 전체에 대한 어떤 인식도 다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부나 또 연구소 또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좀 더 좀 격려와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박성희 박사께서. 지금 이게 이런 어려운 무기체계는 소내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일들이 요격의뢰, 고속의뢰인데 이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시험 시설, 새로운 또 기술 다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우리 개발 당시에 이런 버팀목 또 바람을 또 막아주는 또 연구개발 이해도가 있었다고 당시에는 그런 지원 배려가 있었다고. 요즘은 박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술 단위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고 굉장히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워요. 실패하면 무조건 사업 종료, 정지.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이런 또 풍부한 예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수중 무기 개발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누군가는 좀 이 방송을 듣고 정부에 계시는 분이나 연구소에 계시는 분이 수중 무기 체계의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하고 좀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송준태 박사께서. 뭐 저도 내용이 같습니다. 저는 이제 표현을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뢰 개발 분야는 우리 연구소가 우선 연구개발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고 군 산하에 하는 협력 체제도 정립이 잘 되어 있고 또 어뢰를 직접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경우도 수출을 성사시킬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뢰 분야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받는 그 첨단 어뢰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스포츠를 다 즐기는 나라가 없답니다. 뭐 브라질은 축구만 뭐 이런데 우리도 적은 국가연의 그 인력 가지고 안 하는 무기 체계가 없어요. 물론 다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미 45년 동안 쌓아온 이 어뢰라는 이미 이룩한 업적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국가적 차원에서 어뢰가 좀 더 세계 선두주자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수 박사께서.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해는 그 근래에 들어서 주 목표가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와 잠수함의 그 게임이 계속되는데 잠수함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동력이 좋아지면 또 올해의 기동력도 좋아져야 됩니다. 또 잠수함이 조용해질수록 그 어뢰의 소음을 멀리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뢰와 어뢰 개발 어뢰 대항 전술, 그다음에 어뢰 대항 무기 체계 이것이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어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어뢰 대항 전술, 어뢰 대항 무기 체계도 계속 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장보고 3 잠수함의 그 소나와 전투 체계가 개발되어서 그 우리 ADD 진해에서 개발해서 이번에 탑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뢰 개발과 그 전술 개발에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잠수함의 기술 발전 방향에 대응해서 어뢰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러한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그 국방 TV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5사람은 어뢰 개발 초기에 다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참여했다가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어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그 훌륭한 그 요원들이 계속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것이 오늘의 그 어뢰의 그 영광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 이런 사람들의 그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뢰 개발 연구의 현장에서 책임자로, 개발자로 거기서 얻어진 이 경험적인 귀한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